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부정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40대 여성의 사연 이야기네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알아가기까지 굴곡이 많았던 그녀의 인생살이에서 나의 아버지를,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차디찰 것만 같았던 아버지의 품속은 따뜻했고 결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고향은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저의 나이 벌써 40대 중반, 이모님은 60대 중반이십니다. 저와 이모님은 이곳 곤배령의 토박이로 자랐어요. 지금은 이모님과 식당을 운영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서로가 젊은 시절 도시에 나가 살다가 내려왔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이곳에서 정리하게 되겠죠.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어요. 엄마가 저를 낳고 돌아가시자 오빠와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제법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많이 탕진하시는 바람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해요. 게다가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성격도 무뚝뚝하게 변하셔서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일도 많아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내가 뭐랬냐? 미인 박명이라고 인물값 한다고 했지? 진즉에 저 아랫집 영숙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아이들 순풍순풍 낳고 옥죽스럽게 잘 살고 있을 것을. 에휴. 그리고 엄마를 쑥배 닮은 저만 보면 구박을 하셨습니다. 엄마처럼 박복한 팔자를 타고 나서 집안도 기울고 아빠도 밖으로만 돈다며 어린 저를 핍박하셨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라고 오빠만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와 저를 살뜰히 챙기는 분은 아니셨어요.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지내다가 아버지가 오시는 날에는 안겨도 보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아버지는 저를 늘 슬픈 눈으로만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를 그리워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무심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만 원망만 했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구박과 불행한 어린 시절, 저의 박복한 인생 40평생을 모두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 일은 두고두고 마음속 깊이 후회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구박 속에 겨우 중학교를 마쳤는데 하필 오빠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고등학교는 포기하고 돈이나 벌라고 하셨습니다. 장남이 우선이지 쓸모없는 계집애는 머리가 좋아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아무리 울고불며 해도 할머니는 돈이 없는 것을 어떡하냐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된 거 아니냐? 시끄럽고 저 아랫 동네 막걸리 공장에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 거기 가서 네 오빠 학비나 벌어와. 16살의 나이에 오빠의 학비나 벌어오라는 할머니. 이때도 모든 것이 다 무능한 아버지의 탓이라 여기며 아버지가 집에 오신 날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진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나보고 오빠 학비나 벌어오라잖아. 아버진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제발 나도 학교 보내줘요. 저의 말에도 아버지는 그냥 미안하다 하시며 소주만 드시고 잠이 들었어요. 어린 저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엄마의 하나뿐인 이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가끔 봤었던 이모님이지만 사진 속의 엄마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었네요. 그 당시 이모님은 30대 중반으로 도시로 나가 돈을 벌고 결혼을 하셨지만 자식을 심장병으로 잃고 이모부와도 사별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이모님은 고향으로 내려와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조카들이 궁금해서 찾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와 오빠에게 구박받는 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날도 저는 할머니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다고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준다면 대학은 제 힘으로 가겠다고요. 그날은 아버지도 집에 계셨었는데 역시나 술만 드시고 계실 뿐 할머니를 설득해 주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오빠까지도 저를 하찮게 여기며 구박을 하고 있었던 터라 할머니와 함께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얼마나 너희를 힘들게 키웠는데 학교는 개뿔. 내가 말했지. 이제는 네가 일해서 은혜를 갚으라고. 너 때문에 엄마도 일찍 죽고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있잖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학비를 대줘야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킬 것 아니냐고. 제가 왜 모두가 내 탓이고 오빠의 학비를 벌어야 하냐며 바득바득 대들었어요.
그러자 저의 머리채를 잡아 마구 흔들며 할머니가 당장 가위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삭발이라도 해서 방에 가두어놔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제가 아빠 살려줘요 하는데도 아버지는 술만 드실 뿐이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이 집구석이 지옥 같아 불태워서 모두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때 이모님이 찾아오셔서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 경악을 하셨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맨날 이렇게 괴롭혀요. 형부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딸 자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술이나 퍼먹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는 할머님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감싸 안아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할머니가 이모님을 붙잡고 누구 마음대로 데려가냐며 악을 쓰셨죠. 그리고 데려가려거든 몸값을 내놓고 데려가라고 황당한 말씀도 하셨답니다. 아버지까지 차라리 눈앞에서 꺼지라며 소리를 지르셨죠. 이모님은 기도 안 차다는 듯이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곱게 물러날 그들이 아니었죠. 오빠의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구할 길이 없던 할머니는 이모님의 식당으로 찾아와 장사도 못하게 방해를 하시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모님은 할머님께 제 곁에 얼씬도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오빠의 대학 입학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안 찾아오는 대신 오빠가 수시로 찾아와 이모님과 저를 괴롭혔어요.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아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이모 미자만 조카예요? 나도 이모 조카예요. 책도 사야 하고 등록금도 모자라요. 200만 원만 마련해주세요. 물론 이모님은 싹수가 노란 오빠를 알아보시곤 이런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오빠는 1년은 넘게 이모님에게 툭 하면 찾아와 돈을 요구했어요. 그 인간은 할머니의 일방적인 사랑에 자기밖에 모르는 삐뚤어진 인성으로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군대를 가게 되어 한동안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서울의 대학에 합격을 하고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모님에게 들었는데 오빠는 군대 제대 후에도 종종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는지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는 이모님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아마 네 아버지가 창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읍내에 나가면 가끔 얼굴을 마주치는데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너 잘 살고 있냐고 볼 때마다 물어봤었어. 그 소리를 듣고도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워낙에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탓이었죠. 매일 술만 먹고 지낸 폐인 같은 사람이 달라진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냐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존재를 차츰 잊어갔어요. 제 젊은 시절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나날이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며 알바이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식당 일하며 고생하시는 이모님에게 의지하며 살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었고 열심히 저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으니까요.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4년 내내 거의 장학금을 받았고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과대표였던 남편을 만나서 연애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서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듬직하고 자상한 편이었죠. 처음 받아본 남편의 관심과 사랑에 저는 빠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저희 나이 28살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사간 시댁에서는 싸늘하게 맞아주었어요. 아가씨는 염치도 없어요. 들어보니 집안도 별로고 이모님 손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결혼은 원래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자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사람만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시댁의 반대에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듣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못한다고 매달리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끝까지 반대를 하면 집을 나가 살림을 차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시댁에서는 외아들인 남편의 뜻에 따라 할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건강에 안 좋은 시아버님을 대신해 시댁 회사를 맡으라고 했고 저에게는 얼른 아이부터 낳으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저희의 결혼식에는 이모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미자야, 네 아버지한테 연락은 해야 되지 않겠니?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부터 아버지 덕을 보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결혼식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아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대신에 저는 시댁의 며느리 역할을 하며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예쁨 받는 며느리로 아이도 낳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삶은 제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시댁의 바람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흐르고 저의 나이 30 중반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님은 이제 닥달하는 것을 넘어서 저나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 아이 소식이 없는 거 아니냐. 너 내일 나랑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 엄마, 검사를 하려면 둘 다 해봐야지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일 저도 함께 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불임 검사를 해보았지만 둘 다 정상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둘 다 정상이어도 원인 모를 난임이 많다며 인공수정부터 시작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시술만 하면 아이는 금방 들어설 줄 알았습니다. 이때도 잊지도 않을 신을 찾아가며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저의 삶은 순탄치가 않은 건지,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자갈 길이어야 하는 건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인공수정 시술은 3번을 실패하고 다시 5번을 모두 실패하자 좌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거 무지 힘들고 여자들이 많이 아프대. 우리 여기서 포기하자, 응? 난 자기만 있으면 된다니까. 남편은 저를 걱정하며 반대를 했지만 솔직히 이때는 저에게 불행만 주시는 하늘에게 누가 얘기나 해보자는 오기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시험관 시술도 계속 실패를 해서 저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지쳐갔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웃음이 끊겨버려 집안은 삭막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직장까지 퇴직하면서 시작했던 시험관 시술이었어요. 그렇게 죽어라 소망하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시련만 주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기다리다 지친 시모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와 저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 아님 죽어버린다고 해서 그동안 지켜만 보다 너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역시 너는 안 되는 거야. 남들 다 낳는 아이 하나도 못 낳아주는 주제에 네가 지금 더 버틴다는 것이 가당키 나는 소리니? 이제 그만 물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시모는 이제 남편을 놓아주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함께 해주었어요. 저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속이 메스꺼리고 현기증도 나는 것이 아무래도 임신에 성공한 것만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남편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근거리는 마음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온다는 난소함. 저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인위적인 배란 활동 때문에 발병한 것일 수도 있어요. 먼저 수술로 암덩어리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원하는 아기는 찾아오지 않고 난데없는 난소암이라뇨. 세상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멍하니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입원시켜놓고 남편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모님과 시댁에도 알렸죠. 시모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차라리 잘 되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유, 그러게 내가 뭘 했니? 너는 우리 집안하고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너 아픈 걸로 우리 아들 붙잡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이쯤에서 정리하자. 아픈 저를 모질게 내치는 시모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모질 수가 있냐며 따졌습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버티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모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마침 그때 남편은 이모님을 마중 나가고 없을 때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던 저는 이미 마음이 황폐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너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아라. 너도 염치가 있으면 위자료 달란 말은 안 하겠지. 네가 받은 인공수정부터 시험관 시술 비용을 다 합하면 웬만한 천새값은 될 게다. 절대로 못 태워줘요. 아니 이혼 같은 거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악을 쓰며 절대로 이혼만은 못한다고 하자 시모는 당장 도장이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으라며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점점 기운이 빠지고 지쳐가고 있을 때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아픈 애한테 무슨 짓입니까? 이혼이요? 위자료는 또 무슨 소리냐고요? 깜짝 놀란 제가 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세월이 많이 흘러 머리에 새치가 덥수룩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했는데 뒤따라 들어온 이모님과 남편을 보니 이모님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온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시모를 병실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오늘 단판을 짓자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기는커녕 젊은 것이 암까지 걸려서 내 아들 앞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도장 찍고 끝내자고요. 더는 재수 없는 당신 딸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니까요. 감히 내 딸한테 재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아픈 애한테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 딸이 뭐를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질게 하는 겁니까? 모자란 게 있다면 다 내 잘못이지. 내 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시모의 손에서 이혼 서류를 확 뺏어서 찢어버리시고는 당장 나가라며 시모를 밖으로 몰아내었어요. 병실 밖으로 쫓겨난 시모는 역시나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하는 짓도 무식하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시모를 끌고 가는 바람에 병실 밖은 잠잠해졌어요. 20여 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에게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들킨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나타나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지 야속하기만 했어요. 타이밍 한번 끝내주네요. 이런 꼴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구경 왔어요? 대체 왜 나타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요. 이모님은 아버지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함께 올라왔다며 울지 말라고 저를 안고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비참했을 대로 비참해진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모든 것을 아버지 탓이라고 소리치며 통곡을 했죠. 그런 저를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남편이 돌아와 시모의 일을 대신 사과를 하였어요. 그 순간은 남편도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남편도 꺼지라고 차라리 시모의 말대로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 가버리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달래려고 진땀을 흘렸어요. 그렇게 모두가 힘들고 지친 날이 흐르고 수술 날짜가 다가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은 저의 편이 아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복막에 전이가 되어 깨끗하게 제거를 못했다는 말을 하셨죠. 생존율이 40%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여기에 가능성을 걸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임상은 된 것이냐 물으니 아직 임상 중이라 안정성 보장은 못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옆에서 함께 듣던 아버지는 몹시 흥분을 하면서 의사에게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당신 의사 맞아? 어디서 검증도 안 된 약을 갖다가 내 딸에게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처제 미제 당장 퇴원시켜서 집으로 내려가자. 아버님, 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받게 해주세요. 네? 남편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매달렸고 아버진 더 이상 이딴 병원에 저를 맡길 수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곤배령에 내려온 암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시한부 환자들 중 대부분이 자연치유되어 완치가 되었다며 거기에 희망을 걸어본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 미사야, 차라리 곤배령에 내려가서 자연요법으로 치료 한번 해보자. 북한 항암제가 부작용이 심해서 오히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더라.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포기했던 저는 아버지와 이모님의 설득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옆에서 고통받는 것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하게 남편에게 이제는 가버리라고, 나도 이제 당신이 필요 없다고, 이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악을 썼어요. 가, 제발 가버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모두 당신 탓이라고. 당신 어머니가 와서 못살게 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당신도 지긋지긋해.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발. 그리고 이모에게 부탁을 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난 후회도 없고 다신 당신 찾지 않을 거니까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라고요.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울고불며 매달렸어요. 자신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구냐고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저를 살리고 말 테니 믿어보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끝내 쓰러지는 바람에 남편은 제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 일이고 시댁 일이고 남편이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저를 붙잡을 정신이 없었던 거죠.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었죠. 사랑하는 남편을 피말리면서 함께 죽어가느니 내려가서 원망스러운 아버지나 괴롭히다 죽어가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짐을 정리해서 이모님과 함께 곤배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내려간 그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오빠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모님과 아버지의 부축을 받고 차에서 내리자 한 승용차에서 많이 변한 오빠가 건들건들 걸어오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기다렸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진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내려왔는지 아세요? 근데 너 미자가 맞냐? 얼굴이 허연 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삐쩍 말라네. 뭐 오늘 내일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거냐? 그러자 아버지가 동생에게 못하는 말이 없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빠를 밀치더니 저를 안으로 데려가 눕혔어요. 오빠는 재빠르게 따라 들어오면서 정말 제가 어디가 아픈 거냐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아버진 입닥칠하며 오빠를 끌고 나가면서 대체 무슨 일인데 몇 번씩 내려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에 제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모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에휴, 꼴을 보니까 또 사고를 치고 내려온 모양이다. 이번에는 얼마를 뜯어가려고 저러는지 아휴. 이모의 말씀대로 잠시 후 밖에서 아버지가 호통을 치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번 사고를 치고 내려와서 돈 타령만 할 거냐고요. 언제 처리될 거냐며 더 이상 해줄 돈도 없으니 썩 올라가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등을 떠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정 돈이 없으면 할머니가 물려준 땅이라도 팔아서 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어차피 그 땅은 자신의 몫이라고 하면서요. 안 보고 지낸 긴 세월 동안 오빠는 더 막무가내 인생을 살아온 듯 했습니다. 하기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오냐오냐 하며 다 받아주며 키웠으니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자랐겠죠. 아버지의 냉랭한 거절에도 오빠는 돌아갈 생각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집안의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듣다 못한 이모님이 뛰쳐나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왜 내 집에서 횡포야? 당장 안 나가? 예, 그럼 이모가 2억만 마련해줘요. 설마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버지나 이모가 가진 땅이 관광부지 개발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면서요.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돈이 없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오빠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이 잘못되었다며 가족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논을 팔아서 준 돈마저 다 날리고 아버지에게도 가져간 돈이 이미 2억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해준다며 오빠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화가 날 대로 난 오빠는 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면 발로 차면서 할머니가 모두 자신에게 물려준다고 약속했다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지 아버지에게 사기꾼 소리까지 하며 악을 썼습니다. 방 안에서 듣고 있자니 아버지는 못난 오빠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은 한심한 오빠도 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아버지도 다 귀찮고 한심스러워서 괜히 내려왔나는 후회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온 첫날은 오빠의 횡포 때문에 정신없고 어수선한 가운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빠는 몇 번을 더 내려와서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미자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아비 노릇 못한 거 할 수 있게 기회를 다오. 애가 싫다고 고집을 부리니 그냥 두세요. 제가 우선 시기오빠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는 예전에 고향집에다가 저의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한 집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억울했으니까요. 이모가 예전에 제가 쓰던 방을 치워주셔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독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동안은 살만하더군요. 그렇게 한동안은 계속 잠만 자고 지냈습니다. 이모님은 식당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저를 보살피기 시작하셨어요. 부드러운 죽과 소화가 잘 되는 반찬으로 저의 식사부터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귀찮아하며 그냥 멍하니 누워서 잠만 자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이모님은 저를 끌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셨지만 제가 꿈쩍도 않자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매일 이른 아침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깨워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운동화를 신기더니 저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살아서 나를 원망을 하든 복수를 하든 해야 할 거 아니냐. 너 원래 독한 애잖아.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잖니. 일어나 어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찾아와 저를 이렇게 끌고 처음에는 가까운 저수지로, 다음에는 좀 더 떨어진 뒷산으로 끌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작나무 말굽버섯을 구해오셔서는 이모에게 매일 꾸준히 먹이라고 당부를 하셨죠. 처음에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이야기하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서러움을 폭발시키듯 아버지의 등에 대고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도끼 어린 목소리로 화풀이를 해댔죠. 아버지는 묵묵히 그걸 다 받아내셨어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모진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가슴에 남아있는 화가 많이 가라앉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오염이 안 된 곤배령의 새벽 공기에 차츰 숨을 쉬는 것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진통은 가끔 찾아왔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 효과는 있어서 견딜만은 했어요. 점점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레 새소리에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몸도 한결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려왔어요. 아무 말 없이 마주한 저희는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남편이 한참 후에 어렵게 통장을 건네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한 번은 와야 할 것 같았어. 나랑 살면서 엄마의 모진 말들 듣게 한 거 정말 미안해. 이거 집 정리한 돈하고 내가 가진 현금 전부야. 치료비하고 여기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은 자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는 생각도 했답니다. 모두가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했고 행복했다고, 다시 태어나면 저를 다시 만나 꼭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눈가에 이슬이 맺힌 눈을 보면서 감히 두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올라오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미련이 남은 듯 미적거리던 남편은 그렇게 돌아서야 했죠. 그 후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서 본 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도 짧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메말라버린 눈물은 다시 흐르지 않았고 저는 담담하게 아버지와 이모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다가설 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체력을 찾게 되자 아버지는 빨간 등산화를 사와서 제 발에 신겨주시더군요. 그리고 이모님이 싸주신 주먹밥과 물을 챙겨 야생화를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모가 걱정을 하며 말리셨죠. 형부, 미사 아직 무리일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할 수 있어. 쓰러지면 내가 업고면 될 일이야. 처제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제 손에 등산 스틱을 쥐어주시더니 곤배령의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만신창인 제가 그 높은 곳에 오르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날은 곤배령 계곡도 못 지나가서 쓰러지고 또 얼마 못 가서 엎어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스틱을 내던지며 짜증을 냈어요. 이제는 길바닥에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더 이상은 안 가. 아니 못 가.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라고.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대며 악을 쓰니 아버지는 제 옆에 묵묵히 앉아 가져온 손수건으로 저의 눈물을 말없이 닦아주시더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이 없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버릇은 여전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포기하면 억울하지 않냐고 하시대요.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에 굴복하고 싶냐고. 이제는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억울해서 아버지에게 쏘아붙이며 울었네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아버지 탓이야.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컸으니까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모든 것이 아버지 탓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소리에 아버지는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시더니 뚜껑을 따서 들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가져오셨는지 막걸리 한 병을 꺼내 종이컵에 따라주면서 마셔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암 환자에게 술을 주는 거야? 이거 먹고 빨리 죽으라고? 그래, 먹어준다. 먹고 빨리 죽어줄게.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쌉싸름하면서 시원한 막걸리 맛이 정말 맛있었어요. 매일 독한 약과 맛없는 유동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더욱 감칠맛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한 잔 더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막걸리라도 술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요. 그리고 이모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버지는 계속 저를 데리고 곤배령에 올라갔어요. 물론 시원한 막걸리는 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아버지와 매일 산행을 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는 곰배령의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길을 꽤 여유있게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부드러운 흙길이 있는 곳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보기도 했고, 어느 날은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처음 해보는 낯선 것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즈음에는 이모가 식단을 바꾸셨는데 제가 산행을 하면서 소화력이 나아지자 싱싱한 채식 위주로 해주셨어요. 텃밭의 하우스에서 이모가 직접 재배한 야채와 곰배령에서 채취한 산나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말굽버섯 우려낸 물은 매일 마시겠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야채와 말굽버섯 물을 먹으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어요. 도시에서 인스턴트와 고기 반찬에 익숙해져 있다가 친환경 식단을 먹으려니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이모, 점심은 컵라면 먹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먹자, 응? 안 돼, 이거사. 너 완치되었다는 소리 들을 때까진 참아야 돼. 지금도 봐봐. 너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이것도 입에 대지 못했어. 다 아버지 덕인 줄 알아. 맞아요. 제가 이만큼 음식을 소화시키고 면역력이 좋아진 것은 다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죠. 아버지는 닭을 500마리나 키우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닭모이부터 챙기느라 무지 바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저를 끌고 산행에 나가셨죠. 이모님도 제가 아버지를 따라 산행에 나서니 여유 시간도 생기셨고 식당일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식당 휴무일에는 이모도 곰배령 산행에 함께 하셨어요. 이곳은 자주 와도 너무 좋은 것 같다. 젊었을 때는 이곳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모르고 살았지. 그저 사는 게 각박해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도 못 느끼고 살고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쉬어가며 소주 한 잔씩 드릴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술 좀 그만 드시라고. 그럼 아버지는 살 만큼 산 인생 저만 낳으면 미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와서 아버지께 더 퉁명스럽게 대하곤 했어요. 그날 밤에 이모가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가 술 때문에 간 경변증을 앓고 있다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때만 해도 저는 술을 달고 사시니 당연히 간이 안 좋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었어요. 그저 아버지에게 그동안 못했던 어리광이나 심통을 부리기에 바빴으니까요. 어느 날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제 이름 가지고도 트집을 잡은 적이 있었죠. 촌스럽게 이름이 미자가 뭐야 미자가. 은혜나 유리나 이쁜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미자가 뭐냐고. 그 이름이 어때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쓴 곡이었구먼 알지도 못하면서 왜 트집을 잡어? 그런 소소한 트집도 잡으면서 속에 있던 아쉬움과 서러움은 매일 산행을 하면서 사라져갔어요. 대신에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더군요. 사람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사람으로 치유가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한겨울이 다가왔어도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곰배령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봄에는 새싹으로 뒤덮인 것이 또 다른 생명력을 부는 것 같아 새로웠죠. 특히 봄에는 온갖 산나물이 나올 때라 이때는 이모님도 팔을 걷어붙이고 매일 산나물을 채취하러 함께 하셨어요. 이 시기가 지나면 두릅이며 고사리며 금방 쑥쑥 자라 세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가서 새순을 따야 했거든요. 이때는 저도 어느 정도 체력이 돌아왔기에 산나물 채취하는 데 도울 수가 있었죠. 한창 산나물 채취가 끝난 따뜻한 봄날 아침, 그날도 여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마당에 웬 빨간색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분홍색 리본이 묶여서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아버지가 어색하게 서 계셨는데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너 잘할 때 어린이날 선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었지 뭐냐. 너 자전거 무지 갖고 싶어 했잖아.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혼나든 말든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만. 아버지는 어색하신지 그저 벌개진 얼굴로 헛기침을 하시며 산에나 가자고 등을 돌리셨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어버이날에 그 흔한 카네이션 한번 달아드린 적도 없고 생신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인생 살아보니 별거 아닌데 왜 아버지와 저는 이렇게 남남처럼 살았던 건지 참 마음이 쓸쓸해왔었죠. 그렇게 제가 곰배령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력도 좋아지고 아랫부분에 통증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암덩어리가 더 이상 전이는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확신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갈 날이 오자 심장이 마구 두근거려 오더군요.
혹시나 더 전이가 되었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암덩어리가 그대로라고 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아마 내색은 안 했어도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서럽고 두려웠겠죠. 저도 사람인데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며칠을 안절부절하니 결과를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예전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보면서 놀라운 변화라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놀랍네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꾸준히 산행하신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산행의 체력도 좋아지고 면역력은 물론 폐활량도 좋아지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니 체력도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변화면 앞으로 완치 성공률에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동행한 아버지도 이모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아하셨죠. 저는 그날부터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 열심히 사는 길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꽁꽁 얼려온 막걸리의 시원함과 달콤함은 덤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타고 읍내 나가는 일도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병만 완치가 되면 아버지랑 이모님이랑 평생을 곤배령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사 제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루에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다급하게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가요. 이모, 아버지가 아프세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는 구급차도 오래 걸릴 텐데 내가 차를 가지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그 와중에도 아버진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저를 달래셨습니다. 아마 무슨 병인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잠시 후 이모님이 급하게 오셔서 아버지를 태우고 시내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게 술 좀 그만 드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이모님의 걱정에 아버지는 갈 때가 되면 가야지 별 수 있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어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하고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통제가 들어가니 아버지는 좀 진정이 되신 듯 했어요. 이모님은 싫다는 아버지를 입원을 시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원해서 지내자고요. 제가 이모를 밖으로 불러내서 아버지가 왜 저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몇 년 전에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어. 술도 끊고 해야 했는데 아유 원래 간이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니. 황달기가 온 거를 보니까 심각해진 것 같은데 어쩜 좋니? 이모님의 말씀에 저는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암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황달의 복수까지 저의 몸 상태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잡고 이모님은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마음 모두 풀어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아버지가 제 안부를 많이 물으셨답니다. 항상 걱정하시면서 잘 살고 있는지 물으셨다고요. 어렸을 때 너무 못해준 것이 많아 가슴에 한이 맺혔다면서 부디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셨다네요. 그 말씀에 욱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메말랐다고 생각한 눈물이 차올라 이모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 섭섭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울지 마. 네가 울면 아버지가 더 미안해하실 거다.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니? 아유. 이모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고 난 뒤 겨우 숨을 몰아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어쨌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며칠을 아버지 옆에서 지냈습니다. 이모님은 저보고 아직 너도 환자다. 집에 들어가 있으라며 밀어내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살릴 만큼 저도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한 대로 간암 말기로 이미 증상이 시작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간암은 원래 간이 70% 손상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3기나 말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버님의 경우는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을 때 술을 끊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급한 치료는 복수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이모님과 저는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바로 복수 치료가 시작되었고 아버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반응은 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냉정하더군요. 며칠 뒤에 오빠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걱정되어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 똑바로 해주시고 가셔야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과 땅은 제 거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 팔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 명의로 돌려주세요. 네, 오빠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재산 때문에 내려온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이전 다 해놓고 가라고요. 아버지가 오빠더러 할머니한테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사랑이나 모두 받고 자라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는 다 팔아서 오빠에게 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오빠가 눈이 뒤집혀서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그럼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냐고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법적 상속인인 자신이 받게 되어 있다고 했죠.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집과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뭐요? 누구한테 넘겼는데요? 다 팔아치우셨어요? 아니면 설마 미주한테 주셨어요? 제 시한부라면서요. 시한부 환자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 순간 병실 안에 퍼지는 짝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 정적만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멀쩡한 손으로 오빠에게 손찌검을 하신 겁니다. 누가 시한부라고 하더냐? 네가 지금 네 동생에게 그게 할 소리냐?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막대 먹은 거야? 네게 넘어갈 재산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올라가. 그러자 오빠는 저를 노려보더니 결국 재산을 노리고 내려왔냐고, 죽으려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남의 재산까지 뺏어가냐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 재산은 가져서 무엇하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악을 썼어요. 아버지와 이모님이 호통을 쳐도 소용이 없었죠. 더 미쳐서 발악을 하더군요. 저도 자꾸 죽는다는 소리에 화가 솟구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향해 손을 날렸어요. 내가 죽기를 바랬어? 넌 오빠도 아니야. 언제나 그랬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할머니랑 똑같이 나를 구박하고 괴롭혔어. 부모가 죽어간다는데 그저 재산에만 목숨 거는 너는 악마라고. 뺨까지 맞은 오빠는 이게 어디서 대드냐며 제 머리통을 잡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기겁을 해서 오빠를 밀치고 저를 감싸느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미 병실 밖에는 시끄럽다며 간호사와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사태를 보고 안 되겠는지 보안팀 직원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리며 악을 쓰는 오빠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제가 대체 재산 정리를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저렇게 날뛰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을 슬며시 돌리셨고 이모님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신 말했어요. 사실은 그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신다고 했지. 창수가 저렇게 날뛰는 거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돌려놔야 할 것 같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한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에게 무엇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모님의 말씀에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저의 표정을 슬쩍 보시더니 그렇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서러움과 구박, 부모에게 가족에게 무엇 하나 따스한 손길 한 번 받은 적 없었던 저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다고요. 어차피 오빠에게 주어봤자 남아있지를 않을 것 같았고 또 저에게 베풀 인간도 아니라 생각했기에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 편하게 아무 말 말고 받아둬. 이모님의 그냥 받아두라는 말을 그저 덤덤히 듣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와 이모님의 재촉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내고 등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사람 같지도 않은 오빠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어 받아들였을 뿐이었거든요. 오빠는 며칠 뒤에 찾아와 다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려나가기를 반복했죠. 그러는 동안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복수 치료를 하면서 매우 심각한 영양실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체력은 떨어지고 면역력도 바닥이었어요. 항암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버틸 만한 상황이 안 되었죠.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을 하면서 다시 항암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도 효과가 없었어요.
새로운 항암제를 써보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아버지는 심한 구토와 빈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젠 항암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혼수 상태를 보이는 것을 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병원에서도 도저히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는지 아버지의 상태가 이미 죽음을 앞둔 상태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미자야, 집에 가자. 당 모임도 줘야 하고 할 일이 많아. 나 그냥 집에 가서 하루하루 살다가 갈련다. 처제, 나 집에 좀 데려다 줘.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겠냐고 울며 매달렸어요. 아직도 아버지에게 한 맺힌 것이 많다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다고, 이제 아버지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한많은 부녀 사이로 살아야만 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신이 있다면 이럴 순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순 없었어요. 너무 불공평한 삶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기껏해야 진통제 처방이 최선이라 했어요. 그저 아버지의 마른 두 손을 잡고 쉴 새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다독이시며 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집에 가자. 난 곤배령에 내 집이 좋아. 그곳에서 쉴 수 있게 해다오. 아버지, 그냥 병원에 있어요. 여기서 나가면 아버지 금방 죽어. 그래도 아버지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까지 지으시면서요. 이모님은 울먹이면서 아버지 소원대로 해주자며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하루를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고집에 끝내는 퇴원수속을 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모와 전 아버지를 방으로 눕히고 방을 따스하게 했어요. 그리고 맑은 죽을 끓여 조금이라도 드시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표정만은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진통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잠들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고 어떤 때는 정신이 혼미한지 저를 보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결에 숨이 막히는 듯한 매캐한 연기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이모님도 공기가 이상한지 기침을 하면서 눈을 뜨시고는 불이 나게 문을 열어 젖혔어요. 안방 뒤쪽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미자야! 아버지부터 옮기자! 어서! 이모와 저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빠져나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에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어요. 옆에서 이모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 계셨습니다. 잠시 눈을 뜨신 아버지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등을 두들겨드리자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내 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보면 네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미안. 아버지 제발 정신 차려봐. 119가 오는 시간이 얼마나 숨가쁘고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갈 듯 헉헉대며 끊길 듯 말 듯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하셨어요. 심폐소생술 그딴 거 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진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멋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밖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형부, 아이고 형부 정신 차려요. 아이고. 아버지는 결국 119가 도착하기도 전에 저의 품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며 떠나셨어요. 그렇게 40평생을 원망만 하던 아버지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함, 원통함. 제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동안 대원들은 점점 타오르는 불길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고 불길이 꺼진 후에는 이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누가 집에 불을 지른 것 같다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이제는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조용하게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오빠란 인간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집에 불을 지른 것이 오빠의 짓이었답니다. 닭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서 집 뒤쪽에서 불을 지르던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고요. 그래놓고 버젓이 들이닥친 경찰에게
엄한 시민을 방화범으로 문다며 발악을 하더랍니다. 당신들 이러고도 경찰이야? 왜 엄한 사람을 방어범으로 무는 거냐고. 증거 있어? 경찰서에서 마주한 오빠는 가족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오빠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며 소리쳤어요. 왜 그랬어? 어차피 가실 날이 멀지 않은 분이셨는데 왜 그런 짓까지 벌인 거냐고. 몰라서 물어? 아버지나 이모나 언제나 나보다 네가 우선이었어.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차라리 다들 죽어버리라 그랬어. 왜?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야말로 몰라서 묻니? 네 손으로 아버지 죽이니까 속이 시원하냐? 처음 벌을 받을 것 같으니라고. 이 잡거사, 너도 죽어! 이모님은 오빠의 등짝을 후려치며 죽으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세상에 불질러서 부모 죽이려고 하는 자식은 아마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폐륜하는 죽어버리라고 마구 두들겨 패자 경찰이 그만두라라며 뜯어 말렸어요. 오빠는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었고 이유 불문하고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아마 철창 안에서도 반성은 안 하고 모두를 원망하며 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지냈습니다. 미자야, 산에 가자. 네 아버지가 너 살리려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되겠어? 어서 일어나. 네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셨어. 너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꾸준히 산에 데리고 다니라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오기도 삶에 대한 희망도 상실한 채 지내던 저를 다시 산으로 이끈 건 이모님이셨어요. 아버지의 당부였다는 그 말에 저는 아버지에 오르던 곤배령을 이모님과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 닭들의 모이를 주고 나면 저는 곤배령 평원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살려주신 목숨 건강하게 지켜가려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저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치료를 포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서 그저 먼 하늘만 바라보곤 해요.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곤배령을 올라가는 길에서 나무 그늘 아래 막걸리를 마시면서 아버지가 사주신 자전거를 타면서도 아버지는 저에게 자연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처소가 지나서 그런지 곤배령의 하늘은 벌써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높기만 하네요. 아버지와 함께 오르던 산행길을 매일 오르다 보면 아버지랑 먹던 소주 한 잔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요. 쉬면서 주먹밥과 막걸리를 마실 때면 꼭 소주 한 잔도 따라서 놓는답니다. 그러면 아빠가 살며시 오셔서 드실 것 같거든요. 아빠, 저 건강해진 거 보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 길을 걸어요. 이제는 아빠 원망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왜 이리 먹먹한 거죠? 저의 먹먹한 말에 이모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나이를 먹고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저 원망하느라 흘러버린 시간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에게 많이 표현을 하고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